다음 문장 표현의 기교입니다. 말은 이렇게 됐지만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죠.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거기 비유의 종류 보면 직유, 은유, 의인, 그 다음에 의성, 화류, 의태, 풍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5개 정도만 그래도 알고 가자고요.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나타나고 어떻게?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이런 걸 통해서 원관념인 A와 보조관념인 B가 유사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풀 아래 햇살에 웃음 짓는 뭐같이 시냇물 같이 하면은 뭐가 같이가 걸리면 그냥 직유구나. 나룻배 같이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나룻배처럼 바다를 떠 있는 처럼 직유. 이런 식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은유는 A는 B이다. A 꼴 B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으로.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사한 겁니다. 보통 요즘에는 요 근래에 들어서는 비유법이라고 하면 직유와 은유만을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의인이 나왔으니까 화류랑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것을 뭐처럼 만드는 거?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의인이라 그러고요. 화류는 생명이 없는 거에 뭐를 담는 거? 생명을 부여하는 걸 화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류와 의인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로 의인으로 통칭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개가 그랬습니다. 개는 생명이 있으니까 화류는 될 수가 없겠죠. 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마음은 누가? 사람이 갖는 건데 개가 가졌으니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만드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바위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간다. 생명이 없는 거에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그것은 뭐가 된다? 화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또 거기 보시면 풍유죠. 여러분들 풍유라는 건 뭐가 있냐면 보통은 이렇게 묶어서 하나고요. 풍유와 대유까지 있는데 풍유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담이라든가 격언이 나온 걸 보통 풍유라고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나오면 풍유. 됐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역시 속담이니까 풍유. 대유는 거기 보면 제유와 환유라는 게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대유라는 거는 작은 사물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무궁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즉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궁화라는 작은 속성 하나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다. 자, 사람은 빵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음식이죠. 그럼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먹는 것 안에 작은 속성인 빵만을 가지고도 음식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의법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 사실은 이 중의법이란 것은 작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중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의법은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즉 대상은 하나인데 이 대상에 대한 해석을 몇 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걸 바로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흐르니, 그러면 시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본다라면 이 부분만 보면 이때 강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냇물이 모여가는 강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 전체로 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역사, 남과 북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물이 자연물인 강물도 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상징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물은 하나지만 해석은 몇 개?
자연물인 강물도 있고요. 민족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중의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됐죠? 상징이라는 것. 상징은 비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드러나지만 상징은 뭘 드러나진 않고요. 원관념이 직접 드러나지 않고 보조관념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원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통적 상식과 시적 상징이 있는데 그 시적 상징이란 건 개인적 상징이라고 여러분들 고쳐주세요. 그러면 전통적 상징이란 것은 관습적 상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평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조적 대상, 창조적 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강조법 중에는 그러면 비유가 끝났고요. 두 번째 강조법에 보면은 과장, 점층, 반복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세법 정도까지도 알아두시면 돼요. 과장법에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과장은 작은 거를 크게 설명하는 건 분명 과장 맞습니다. 그쵸? 보통 누가 많이 합니까? 대한민국의 남성 동지들은 누구나가 다 잘합니다. 배고파. 이러면 근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아요. 근데 죽을 만큼이라고 과장하는 거죠. 근데 예쁘다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과장하죠. 엄청 예뻐. 이런 식으로. 이거 과장이죠. 작은 걸 가지고 크게 하는 것도 과장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뭐도 과장이 되냐면 칭소, 작게 말하는 것도 과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월급을 받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 아니 이만한 월급이라고 하면서 월급이 작다라는 걸 과장하는 거죠. 모기 같은 목소리, 맹맹맹, 이 소리보다 더 작겠죠? 그러면 그만큼 목소리가 작다라는 걸 과장하는 겁니다. 그게 향소 과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건 향대 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대든 향소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이니 작은 거를 부풀려 크게 말하는 거 과장이라는 건 다 잘 알고 있지만 큰 거를 작게 축소시키는 것도 뭐다? 과장이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점층법은 뭐가 되냐면 점점점 강하게, 점점점 넓게, 점점점 크게, 점점점 세게, 전 범위가 점점 많아지는 것, 넓어지는 것, 강해지는 것 모든 것들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보니까 나그네도 취하고 주인도 취하고 온 산천이 다 취했다. 이게 뭐가 커지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누가 취했어요? 나그네, 주인, 온 산천이 취했으니까 취한 게 뭐? 처음에 나그네, 주인과 나그네, 그 다음에 온 산천이니까 어때요? 범위가, 취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여러 번 한다라면 범위는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층법이 맞습니다. 됐나요? 반복법 같은 경우는 같은 말,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는 것.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고 고운 얼굴, 해야 솟아라. 뭐가 되는 거죠? 해야 솟아라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런 것들도 역시 반복법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2번 이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면 시에서 전부 뭐죠? 강조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연세법을 보시면 여러분 연세법은 뭐냐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노래입니다. 끝말잇기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끝났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 노래와 같은 것들을 바로 연세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보세요. 고인도 나를 못 봤으니까 나도 널 못 보고 이런 식으로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끝말잇기 뒤에 말을 받아와서 바로 유사한 말로 받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연세법이라는 겁니다.